걷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었죠.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 꼼짝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약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약해지는 무릎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백세까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우리의 무릎. 통증 없이 튼튼하게 지키는 법. 명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무릎을 아껴 써야 한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63세의) 이범철 씨. 그동안 무릎 건강에 신경을 꽤 많이 쓴 편입니다. 회사에선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고 등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작년 겨울이 되겠죠. 11월 말 12월 초부터 갑자기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통증이 오고 밤에는 또 이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인데요. 먼저 민병현 교수는 손상된 부위를 찾기 위해 촉진을 시작합니다. 맹물 테스트 네거티브고 산에 다닐 때 많이 아프고 그러셨어요? 무리한 산행을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했는데 아프거나 통증이 오진 않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무리한 산행이라면은 뭐 며칠씩 하고 산에서 자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절염의 통증은 염증에서 비롯되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닳게 되는데 이때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남아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 돌기의 뼈가 불규칙하게 돼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나중에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데요. 이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윤활액을 분비하면서 관절이 붓고 물이 차거나 열이 나게 됩니다. 골관절염은 이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그랬죠. 불편하시고 전체적으로 뼈가 깨끗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보면 섣불 난 것처럼 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고 예. 왼쪽 오른쪽 비슷해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무릎 아프고 더군다나 붓고 엑스레이 이렇게 나타나면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엑스레이 보고 진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골관절염 우리가 1, 2, 3, 4등급으로 나눠요. 4가 되면 수술할 정도로 아주 심한 거고 지금 봐서는 2등급이에요.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한번 주사 맞고 사진 찍는 게 있어요. 방사선 동위원소 촬영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하시고 확진을 좀 한번 일단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느껴지면 1기, 연골에 굴곡이 나타나고 통증이 있으면 2기, 연골이 반 정도 닳아있으면 3기이며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닿을 정도면 4기입니다. 1기일 때는 운동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2기와 3기에는 주사나 약물로 치료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4기일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2기인 이범철 씨. 정확한 연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뼈 스캔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하시고 오셨어요? 네. 여기 부분, 요 동그란 뼈의 뒤쪽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뼈의 뒤쪽 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까맣다는 건 여기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지금 환자는 초기인 2단계로 무릎 양쪽에 동그란 슬개골에 염증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2등급 정도가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하셔야 될 일과 하지 말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예. 하지 말으셔야 될 일부터 할게요. 하지 마셔야 될 일은 계단 다니고, 등산하고, 쪼그리 앉고, 점프하고, 뭐 이런 일들. 아, 요새 일부러 계단 올라다니는데 안 돼. 이거 근육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으셔야 될 일이야. 네.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공통적으로 무릎을 이렇게 쪼그리면서 힘을 주는 일이야. 그렇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응? 그러고 그래서 하지 말으셔야 될 일은 꼭 기억을 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 응?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저처럼 젖혀보세요. 이렇게 젖혀보시고 무릎을 쭉 펴시면 자연스럽게 여기 힘이 가요. 그죠? 이걸 들어 올리는 거야. 무릎을 구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누워서 하면 훨씬 편하고. 이미 무릎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골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할만하다 보면은 무릎 연골은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성이 높은 고무와 같은 재질로 돼 있습니다. 이 연골은 교원젤과 콜라겐 사이에 히알루론산, 단백당 등이 마치 가시덤불처럼 구성돼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관절액이 둘러싸고 있어 연골이 탄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연골은 마치 스폰지와 같은 성질이 있어 압력을 받으면 내부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탄성을 회복하면서 다시 물속의 영양분을 연골세포에 공급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동을 통해 연골의 치유와 재생을 돕게 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침에 출근하면 옥상까지 계단을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해왔어요. 무릎의 근육 운동을 키운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또 산행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내가 했던 부분을 하지 마라 하니까 황당하죠, 좀. 원인도 이제 알았고 결과는 어떻게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증이 다 풀린 거죠. 만족합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선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박영숙 씨 역시 약으로 오랫동안 통증을 견뎌왔습니다. 평생 일해 먹고 사니까 이제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알았죠.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힘든 일 해도. 근데 아프기는 조금씩이라도 오래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하죠. 엄청나게 왔죠. 아플 때는 잠 못 잘 정도로 많이 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통증이 막 와요. 이렇게 가만히 앉았어도. 최근 들어 속쓰림이 심해져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아픈 사실을 몰랐던 가족들도 박영숙 씨의 무릎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 약이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약이나 다 미장관계, 또 심장계통, 또 신장계통 이런 계통에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위장의 그 불편함을 쓰리거나 또는 더부룩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10%가 10명 중에 1명이 위궤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궤양으로 가신 분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그걸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술 고려 대상이 됩니다. 박영숙 씨의 경우 무릎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기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부분 성형술로 일부만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릎의 내측이 오른쪽 무릎 내측과 슬개골 부위에 연골이 마모돼 뼈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환자는 특히 무릎 안쪽에 통증이 많았는데요. 검사 결과 안쪽 연골과 대퇴 슬개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으며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 반월상 연골도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세 구획 중 두 군데가 마모됐기 때문에 두 구획 부분 관절 성형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다리를 젖힌 상태에서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게 뼈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에 골 시멘트를 바른 뒤 모양에 맞게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수술은 끝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나머지 하나 있는 정상 관절이 정상 연골에 다시 관절염이 또 생기는 거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렵고요. 잘 유지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계속 해줘 갖고 이 관절이 정상적으로 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날 무릎 수술을 받은 박영숙 씨와 수술 동기 이명숙 씨가 한 병실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릎 굽히기인데요. 한 살이라도 젊은 이명숙 씨가 시범을 보입니다. 수술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했던 박영숙 씨도 용기를 내봅니다. 춤출까요? 올라가구나. 올라가요. 잘하네. 영차. 아파. 수술 다음 날부터는 무릎 구부리는 연습을 시작해 반쯤 앉은 자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운동 방법과 횟수는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구부러지는 거 좀 봅시다. 이렇게 구부릴 때 네. 어때요? 많이 당겨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걷는 것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바퀴나 돌으셨어? 많이 돌면 한 5바퀴 음, 정도? 음, 근데 작게는 한 2바퀴 정도. 우리가 수술을 여기만 했잖아요. 네네. 여기만 하면 요거를 제일 많이 잡아주는 근육이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거든. 네네. 이거를 운동을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여기 계실 때부터 연습을 하세요. 요거를 민병현 교수는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강조합니다. 여기 근육이 이렇게 그래야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무릎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은 가장 앞쪽에 있는 방패 모양의 슬개골,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대퇴골, 종아리로 이어지는 경골로 구성돼 있는데요. 무릎 관절 좌우에는 측부인대가 있어 무릎을 단단히 고정해주고 관절 안에서는 십자인대가 있어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걸 방지해줍니다. 관절 사이에 양쪽으로 놓여있는 반월상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강하게 지탱해줘야 관절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은 관절이고요. 관절은 무릎뿐만 아니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연골입니다. 연골에 의해서 마찰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의 두께는 두꺼워봐야 한 3 내지 4mm 아주 얇습니다. 무릎의 전체 연골을 다 뜯어내서 중량을 재도 2g이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항우 장사나 뭐 아주 근육이 엄청나게 좋은 운동선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무릎의 중요성입니다. 한눈에도 무릎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먼저 뼈와 연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고 네. 예, 모양도 젊었을 때 같지 않죠. 예.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러우시고 여기다 직접 주사도 맞아보고 네. 침도 맞아보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이제 내리시죠. 됐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은 이거는 류마티스 질환이 아니고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얘기는 이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100% 다 닳아서 뼈 가루가 생길 지경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보면 바깥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옆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관절 이거를 슬개 대퇴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슬개 대퇴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예.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무릎의 안쪽이 윗뼈, 허벅지뼈하고 정강이뼈가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양쪽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상황입니다. 다리의 모양도 O자로 바뀐 상태인데요. 이것만 봐도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은 아프지 않을 때, 젊을 때, 그럴 때는 대개 일직선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원래 사람 무릎이 안쪽이 한 60%의 힘을 받고 바깥쪽이 한 40%, 약간 안쪽에 힘을 더 받습니다. 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병변이 진행이 되면은 안쪽이 많이 닳고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두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서 환자분들의 무릎이 안짱다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오므리실 필요 없고 한 어깨만. 수술을 앞두고 조병부 씨가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의료진은 간단한 촬영을 하는데요. 네, 아버님 걸을 한번 때는 걸어봐 물론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한 데다 다리 모양도 변형돼 걸음까지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 멈추셨다가요. 뒤돌으시고 걸어와 보세요. 10년 넘게 수술을 미뤄오는 동안 정상적인 관절 조직과 뼈가 손상되어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수술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처음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칼을 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그런 점이 조금 약간 있죠. 예. 뭐 좀 수술이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가지고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죠. 조병부 씨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감염입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은 인공관절 환자에게 치명적인 만큼 의료진은 스페이스 슈트라 불리는 수술복을 착용합니다. 침이나 땀, 눈물이나 머리카락에서 떨어져 나오는 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환자는 양쪽 무릎 모두 연골 손상이 매우 심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쪽 뼈를 자르기 위해 관절면에 재단 틀을 고정합니다. 마모된 연골과 뼈를 오각형인 인공관절 모양에 맞춰 잘라냅니다. 아래쪽 정강이 뼈 역시 재단 틀을 이용해 자릅니다.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도록 모양에 맞춰 자르고 홈을 파냅니다. 간격과 정렬을 잘 맞춘 다음
그 사이에 인공관절을 넣어 고정시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수술 후 통증인데요. 원예연 교수는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대퇴신경 차단술을 실시합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는데 무릎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퇴신경 차단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 후의 통증은 산통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해서 갖은 방법이 다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대퇴신경 차단술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생활 동작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에 필요한 자세들이 특히 좋지 않은데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자세는 관절에 하중을 주어 관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회전도 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많습니다. 만일 다리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오히려 무릎 연골이 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때문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정도 하중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고요. 내려갈 때는 약 5배가량으로 높아집니다. 무릎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 불리는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큰 근육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발끝을 직각으로 세운 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근육을 키울 수 있고요. 승마 자세라고도 하는 스쿼트도 대퇴사두근을 단련시키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봄철이 되면 민병현 교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개 강좌 시간을 갖습니다. 직접 해봐야만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막상 다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켜보면 막상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거요? 하다 보면 이거요?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셔갖고 스쿼트는 좋은 게 여기 무릎의 앞쪽 근육, 앞쪽 근육의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고 뒤에 근육이 슬개근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이죠? 잘생긴 남자 나왔잖아요. 슬개골이 무릎의 요 제일 앞에 뼈 있죠? 요 제일 슬개골 앞에 슬개골이 발가락 요거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쪼그려 앉으면은요 이 슬개골이 당연히 무릎 발끝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데미지가 많아요. 특히 이 앞쪽 관절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오래 저렇게 하게 되면 다쳐요. 그래서 그걸 피하셔야 된다. 교수님,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도 괜찮아요? 네, 아까 다리 드는 거 있죠? 그걸로 여기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하시는데 이걸 할 때도 90도까지 다 구부리지 마세요. 그걸 미니 스쿼트라고 그러는데 미니 스쿼트는 60도만 이렇게 구부려요. 저 손 붙잡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자,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리시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는 거야. 구부리면서 자 뒤로 더. 그렇지. 자 허리 똑바로. 어유 잘한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바로 나오면 곤란한데. 예. 자, 의자에 앉는 식으로. 그렇지. 옳지. 어유, 좋았어요. 자, 옳지. 아이고, 잘하셨어. 아, 이거 쉬운 거구나. 나만 어려웠네. 오로지 연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나 상태일 때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젊어서부터 회사 구내식당 일을 하며 활동적으로 살아온 진복임 씨.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슬슬 아파오더니 다리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더 가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아프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쉰 거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휜 거를. 거울 보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뵈니까 많이 쉬었네요. 많이 했다니까요. 키도 적어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더 받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겼으면 차라리 그러니라 그냥 아파도 약 먹고 사는 건데 왜 사람들이 보면 왜 키가 적어지고 휘었냐고 친구들도 보면 막 그래요. 아우 신경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마모되면서 체중이 안쪽으로 실리게 돼 다리가 심하게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 구부리면 아프겠죠. 수술을 잘 권하지 않기로 유명한 민병현 교수도 진복임 씨의 다리를 보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전형적인 골관절염의 말기, 보통 저희가 4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말기에 접해져 있는 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은 수술을 상당히 원치 않으셔서 이제까지 무릎에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약도 계속 드시고 있었던 분인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전반적인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인공관절을 해서 이런 변형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펴줘야 될 겁니다. 환자의 경우 연골은 물론 뼈까지 닳아 무릎 변형이 심했습니다. 먼저 마모된 연골판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춰 관절면을 잘라낸 후 안쪽과 바깥쪽의 골 간격을 똑같이 조절합니다. 이후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구조물을 삽입하면 무릎은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물론 또 수술을 하겠지만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짱다리가 된 무릎을 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키가 좀 커집니다. 한 1cm 정도 커지고 무릎의 그 다른 연골을 보충해 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절 간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이지만 당분간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조금 길어서 걷는데 조금 불균형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수술에서는 똑같이 맞춰줘야 될 겁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 불리는 골관절염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서서히 발생해 60,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데요.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광고들도 넘쳐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나 연골세포 재생인데요.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며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만일 적은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연골 재생 방법은 미세골절술입니다. 미세골절 수술은 연골 하골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 하골에 있는 줄기세포를 혈액과 함께 이렇게 유출시키는 것이 미세골절술의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할을 해서 결국 연골로 채워지게 됩니다. 대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그다음에 크지 않은 연골 결손인 경우에 저희가 성공률을 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1세의 경찰 김종철 씨. 활동량이 많은 탓에 국소적 연골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미세골절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세골절 수술은 이미 그 치료 역사가 한 50년 넘게 있고 그 효과가 아주 잘 입증이 된 그런 수술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세포를 이식을 하거나 또는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이런 수술들이 많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수술도 이 미세골절 수술보다 분명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미세골절술은 연골세포가 재생되는 동안 무릎에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연골이 새로 차오를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4년 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미자 씨. 최근 들어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왼쪽은 안쪽만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셨고 그때 오른쪽은 반대쪽은 연골이 많이 남아있고 아파하시는 것도 훨씬 덜하고 그러셔갖고 그래서 아직도 연골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저거 자체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처럼 저렇게 금속으로 갈아 끼는 것보다는 수술 아닌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연골이 모두 닳아 수술받은 왼쪽 무릎에 비해 오른쪽 무릎 연골은 아직 괜찮은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3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수술을 안 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수술을 안 하는 방법 중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지요. 예. 주사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켜주지만 관절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진 않습니다. 주사액 성분에 따라서 약간의 그 효과와 작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써왔던 스테로이드 약물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강력한 소염 효과를 일으키는데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이 염증, 즉 균에 의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얄유론산이라고 해서 관절액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조직 재생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자기 피를 뽑아서 다시 넣어준다든지 연어의 DNA를 추출해서 넣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직 재생의 효과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